오늘은 2차 전지 주식들이 많이 올랐지만 한 달 전부터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 계약 해지 뉴스가 굉장히 좀 크게 있었죠. 이제 누군가는 이제 악재 다 나올 거 다 나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앞으로 한 1, 2년 동안 되게 힘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일단은 지금은 뭐 주가는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요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때? 네. 체질 개선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 포드 자동차가 LG랑 이거 계약을 한 게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한 23년, 23년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당시에는 그랬냐? 그때는 전동화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이었고 전동화가 당연한 수준이라고 다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OEM들이 일단 전동화, 전기차로 가야 된다는 어떤 뭐라고 할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도 전기차로 가려고 하게 되면 뭘 잡아야 돼요 일단은? 배터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K온하고도 뭐 합작 공장도 만들고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미리 선 발주를 다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역량이 안 돼. 역량이 안 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포드는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존재감이 있죠? 사실 뭐 내연차에서는 미국에서는 존재감이 있죠. 그냥 뭐 픽업 트럭이라든지 F150 라이팅이라든지. 근데 뭐 그 외에 특별히 뭐라고 할까요? 내놓을 만한 어떤 그게 있나요? 미국의 그 3대 자동차 회사라였다는 어떤 네임밸류밖에 없는 거지. 사실 그게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큰 위상을 가진 자동차 회사냐라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에 전동화에 대한 맞는 플랫폼들을 다 갖고 있어요. 가령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EGMP라고 보통 얘기하죠. BMW도 조금 늦었지만 노이에 클래스. 그 다음에 얼티엄인가요? GM은 얼티엄이라든지. 근데 포드는 뭐예요? F150 우리들이 유명한 그 픽업 트럭에 엔진 뜯어내고 거기다가 그냥 뭐 배터리 달고 모터 달아가지고 그게 다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힘에 붙이거든. 또 이거 캐펙스를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내연차도 말이 미국 이외에서는 시장에서는 거의 안 팔리는데 중국 시장에서도 미국 차들이 맨 처음엔 잘 팔렸지만 죽쓰고 있잖아요. 내연차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계약을 갖다가 해제하는 수순에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제 포드하고 그 다음에 FBPS라고 프로이덴베르크라고 이건 원래 독일의 한 60년 된 자동차 부품사예요. 얘네들이 이제 LG 엔솔의 배터리 셀을 갖다가 납품 받아가지고 배터리백을 만들어서 상용차에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어떤 승용차도 미국에서는 완전히 붐이 불지 않았는데 상용차 전동화가 그 꿈이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계약이 취소된 게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 10조 정도 돼요. 근데 LG 엔솔의 누적 수주액이 얼마예요? 400조 원입니다. 400조. 400조. ESS 소형전 다 포함해서. 그래서 10조 날라가면 얼마 날라간 거죠? 2.5%, 한 3% 날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포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계약을 유지하면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래 가져가려고 했던 걸 갖다가 팍팍 가져가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근데 계약은 했어. 근데 가져가는 거는 원래 100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10밖에 안 가져가. 그럼 그 라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동률이 떨어진 그 라인.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이거 다른 라인으로 수익증도 못 하잖아요. 근데 계약이 해지가 되면 어떤 측면에서 좋은 거냐? 불확실한 거 이제 사라진 거고 라인을 스위칭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그거를 갖다 ESS 라인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라인, 다른 회사의 OEM하고 어떤 수주 계약을 다시 해서 그쪽 라인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피처폰에서 이런 어떤 그 현대적인 어떤 이런 휴대폰으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피처폰 회사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노키아, LG전자 얼마 전에 안 했죠. 우리나라 펜텍 뭐 등등 해서 모토로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당이라고 본다면 이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다 안고서 간다는 것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그 배터리 회사, 셀 회사 입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불량 고객을 안고 가는 거니까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원래 약속했던 물건을 안 가져가게 되면서 생기는 네. 아까 라인의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네. 뭐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거기 때문에 보조금 이슈도 있겠죠. 네. 뭐 어떤 모 언론에서는 그 2조라고 하는데 10조, 9조에 2조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2조까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상금이. 뭐 어쨌든 그거는 뭐 LG 에너지솔루션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엄청난 네. 보상금을 갖다가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엄청난 어떤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도 뭐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긴 했었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 지금은 이래저래 좋은 결과로 일단 주가는 온 것 연구원님 말씀대로 온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가 2차 전지 분석할 때 보면 탄산 리튬 가격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수익성도 좋아진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 뭐 로봇 이슈로 올라가기 전부터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올라왔어요. 지금 뭐 판매량도 줄고 있다는데 탄산 리튬 가격은 또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하는가를 갖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쵸. 일단 공급 사이드에서는 지난 2년 리튬 가격이죠. 리튬 가격이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어요. 킬로그램당 한 10달러에서 85달러에서 한 7.5달러까지 갔으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거거든요. 지금 한 21달러, 22달러 정도 해요. 그러니까 7.5달러에서 한 3배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2년 동안 그렇게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사이에 수많은 가령 그 광산, 그 다음에 뭐 리튬 정제하는 회사들 문 닫았을 거 아니에요. 못 견디고. 그러니까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됐다라는 점을 갖다가 일단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반내권 정책이 이쪽에도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광산 허가를 갖다가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공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인데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어요. 왜 수요가 급증을 하느냐? 이게 뭐 전기차 캐즘이라는데 EV 플러스, ESS 소형 전지가 작년에 YOY로 얼마나 성장해? 30% 성장했어요. 작년에. 올해도 그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확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수요가 늘어나는 건 어디서 늘어나는 거예요? 배터리 생산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작년에도 30% 늘어났어요, 글로벌리. 올해도 거기에 더해서 다시 YOY로 한 30%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감펑 리튬 회장이라든지 기타 뭐 UBS라든지 다 올해 전망하는 것들이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단기적으로 수요 충격에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맞닥뜨릴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중국의 우리가 리튬 가격 보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뭐 히토리부터 포함해서 리튬도 그렇고 아직 탈중국화를 제대로 못했는데 사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뭐 호주라던가 칠레였나요? 어디였죠? 그 아르헨티나. 죄송합니다. 아르헨티나에도 이제 자체 리튬 호수? 염호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한창 2차 전지 올라갈 때 이런저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이제 결과가 좀 나올 때가 됐나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그 캐파가 9.3만 톤이에요. 램프업 1차, 2차, 그러니까 광석, 호주 광석에서 스포딩이라고 하죠. 거기서 생산하는 게 4.3만 톤 되고요.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생산하는 게 5만 톤입니다. 근데 이게 9.3만 톤이면 세계 어느 정도 수준이냐? 4위, 5위 수준이에요, 글로벌.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리튬의 어떤 그 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낮아요. 낮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염호에 생산하는 게 한 5에서 한 6달러 정도 되고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그 호주 스포츠밀에서 하는 게 10달러에서 11달러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21달러잖아요, 리튬 가격이. 그러면 작년에 생산했던 것들 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재고평가 이익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램프업 기간이 전부 다 끝나면 9.3만 톤이 본격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원가가 한 11, 12 넉넉 잡아서 $15로 칩시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안 될래요. $21면 그 자체가 순이익으로 네.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니켈도 하고 있죠. 리튬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재화에 어느 정도 다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우리나라가 이 그 공급망, 탈중국 공급망을 하지 못한 가장 많이 못한 게 뭐냐면 리튬이나 니켈이 아니에요. 이건 포스코홀딩스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네. 니켈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에서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가장 못한 게 뭐냐면은 흑연이에요. 흑연. 흑연. 천연 흑연. 네네. 흑연은 그 인조 흑연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의 그 코크스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해가지고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인조 흑연 응급제는. 네. 근데 인조 흑연 응급제의 단점이 뭐냐?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비싸겠죠. 천연 흑연에 비해서.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천연 흑연 응급제를 중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내재화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27년입니다. 27년. 구형 네. 흑연이라고 해요. 흑연, 그러니까 천연 흑연을 갖다가 순도를 대폭 높인 거. 이걸 응급제를 만들려고 하면 구형 흑연이라고 구형화해야 되거든요. 네.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요. 순도를 99.99%까지 높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천연 흑연만을 갖다가 부유성광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높이는 데는 순도를 이 정도까지 높일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순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구형 흑연이에요. 이 구형 흑연은 100% 중국에 의지했거든요. 근데 27년 3분기까지 포스코 퓨처엠이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캐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여기는 테슬라가 1차로 한 6천억 원어치 정도 이걸 사갔죠. 네. 27년 말부터 이거 납품을 시작을 할 네네. 겁니다. 그럼 이제 흑연까지도 천연 흑연 응급까지도 내재화가 되죠. 그 다음에 내재화가 안 된 게 뭐냐면은 양극재, 3원계 양극재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내재화가 끝났어요. 일부 이제 원재료는 아직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LFP 양극재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전구체 특히. 네, 전구체. 전구체는 100% 지금 중국에 의지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그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다음에 현대제철, 네. 그다음에 현대차가 국제과제로 무전구체 LFP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던데 그 전구체를 갖다가 만들고 전구체에다가 리튬이라든지 기타 그렇죠. 혼합물을 섞어서 양극재를 만드는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그냥 철 분말, 그다음에 인산염, 그다음에 리튬을 한꺼번에 혼합해서 전구체 없이 바로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을 갖다가 네네. 캐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과제로 만든 네네네.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파일럿 라인에 장비들을 들여와서 올해부터 조금씩 테스트를 하고 네네. 이게 테스트가 다 되면은 이게 왜 28년부터 본격 양산을 갖다가 우리들이 27년, 28년을 네. 얘기를 하냐면은 EV 전기차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그렇죠. 한 1, 2년 걸려요.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근데 이제 무전구체가 되면은 LFP 양극재가 되면은 이거 네. ESS로는 바로 쓸 수 있어요. 네. ESS는 그렇게 안전성 검사를 갖다가 잘하겠죠. 전기차만큼 네. 그 뭐라고 할까 강력하게 하지를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27년 경이면은 우리가 웬만한 부분에서는 배터리 부분에서는 탈중국망을 갖다가 거의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좀 주가 측면에서 보면 올해부터는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들 좀 보여주겠네요. 올해는 네. 피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판가 연동제니까. 그렇죠. 네. 이제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양극재 가격이 올라갈 네. 거 아니에요. 판가 연동제니까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 셀사에서는 아 이거 가격 점점점 올라가네. 미래 수요를 선 발주를 하겠죠. 네. 이게 이제 Q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듭 얘기하지만 EV 시장에 더해서 ESS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네. 거기다 지금 뭐가 생겨요,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생기죠, 지금? 네네네. 근데 여기만 생기나요? 로봇택시.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로봇택시 시장이 더 클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죠. 로봇택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되잖아요, 미국에서. 네. 테슬라의 뭐 사이버캡이라든지 네. 아니면 웨이모라든지 네.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의 모셔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올해 한 3분기, 2분기, 3분기부터 막 본격화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다 배터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Q가 늘어날 가능성이 P도 늘어나지만 Q도 확산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본격적으로 해서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올해 한번 2차 전지 이제 나올 악재들은 대부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많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 조금 장밋빛 전망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주가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겨우 조금 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잘 살펴보시면 또
또는 2차 전지 몇 년 동안 안 좋은 시각으로 보셨다면 올해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 투자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윤석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